안녕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 정종화입니다. 오늘은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그리고 온돌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김종원 선생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그리고 온돌은 한국영상자료원이 2019년에 러시아의 국립필름 아카이브인 고스필름 펀드 오브 러시아에서 발굴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영상에 대해서 김종원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원에서 참 큰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안종화 감독의 무성영화 후기에 만들었던 청춘 십자로 이후에 대단한 발굴을 했다고 봅니다. 예,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굴했던 네. 1934년도 작품 청춘의 십자로가 네. 그동안 이제 가장 오래된 무성영화이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작품이 발굴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네.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아름다운 이웃사랑이 있었죠. 예. 거기에 관련된 진전된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1927년에 만들어지고 1928년에 처음 개봉한 것으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면은 기록상으로 굉장히 앞선 그러한 그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이 영상이 어떤 작품인지 자세하게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이 한자와 한글로 된 제목이 있고 오른쪽 하단에 덕영 프로덕션 제작 그리고 덕영 활동 사진상의 제공이라고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영이라고 하면 이제 도쿠나가 구마이치로라는 그렇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던 일본인 흥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덕영 도쿠나가 구마이치로. 도쿠나가는 기록상으로는 사실 홍련비련 한 편밖에 그 영상자료원에서가 아닌 그 진흥공사 시절에 한국영화총서에는 그 기록이 딱 한 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 영화학자들이 조금 더 진전된 그 주장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홍련비련이고 나머지 토성회화와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이 맞습니다. 불망곡이죠. 불망곡. 네. 그러면 보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지휘라는 그러니까 뭐 제작자이겠죠. 도쿠나가 구마이치로라는 크레딧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 이규설이 등장을 했고 촬영 감독으로 오타 히토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쿠나가 구마이치로라는 제작자 그리고 이규설이라는 감독 그리고 오타 히토시라는 일본인 촬영 기사의 크레딧을 확인했을 때 초창기 한국 영화의 무성 영화계의 인력 드림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오프닝 크레디트가 등장을 하고 오프닝 크레디트가 흐른 다음에 역시 뭐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무성 영화의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인터타이틀 간자막으로 상황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자막을 보셨죠? 얼마나 정교하게 잘 썼나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 가지고 타자로 다 쓰면 될 거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썼겠죠. 예. 본격적으로 화면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롱숏 사이즈로 인물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멀찍이 떨어져서 뭔가 초기 영화의 기법처럼 초기 영화의 기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롱숏으로 인물들을 잡고 있고요. 다시 풀숏으로 들어갔을 때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오. 고모신 고치오. 네. 그 시절에는 왼쪽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화면이 꽉 풀 사이즈로 채웁니다. 수선 박스에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어떤 재미있는 기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박스에 적혀 있는 고무신 고치오라는 글씨를 클로즈업으로 잡았다가 이 사람이
화면에 전경으로 걸어가면서 이게 수선 박스임을 드러내는 어떤 재미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비클로즈업은 압니다만은 클로즈업을 활용해서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었죠. 왜? 굉장한 욕설입니다. 신발 고치는 사람이 자기 신발은 엉망이에요. 여기에서 이 영화가 뭐를 이야기해 줍니까? 희곡이라는 걸로 암시해 줍니다. 아, 그러네요. 네. 대체로 이 영화는 무성 영화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좀 고정시켜 놓고 인물들을 잡는 무성 영화의 기법들을 많이 활용하지만 바로 이 장면인데요. 네. 이렇게 당시에 뭔가 리어카라고 할까요? 그 이동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인물이 전경으로 걸어오는데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면서 인물을 잡고 있는 이런 좀 역동적인 그런 장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스포일러 되지 않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박복돌이라는 사람은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고요. 그 옆집에 사는 송효완이라는 사람은 나무찜을 옮기는 짐꾼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지 이 구두를 사람들이 이제 찢어진 구두 신발을 수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 구두를 수선한 사람이 일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하면 나무찜이 젖지 않을 테니까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찜을 옮기는 사람이 더 일이 많을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의 배경으로 전제로 깔고 있고요.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영화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배가 고픈 복돌이 일을 하러 나섰죠. 일단 일을 하러 나섰는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뭔가를 발견하고 먹을 것인 줄 알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호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호떡을 보고 달려드는데요. 예, 오버랩으로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 이 지갑이 더 중요한 건데 사울 굶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빵 같은 걸로 보이는 게 먹을 것으로. 그 장면에 투시하는 그 연출자의 포커스가 감독이 제 눈과 합해져 가지고 이 장면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조금 계속해서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어떤 무성영화적인 기법으로 재미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딪혀서 어지럽고 이 사람의 넘어진 사람의 시점으로 이 어지러움을 시점 셔터로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주 부딪히는 그 장면에서 지금 앞에서 지금 계속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표정 보세요. 오버액션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코미디이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그 공식을 따른 거예요. 공식을 따른 거예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국책교육 영화의 방식으로 제작이 됐긴 했지만 그 장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당시 관객들에게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할까요? 코미디적인 요소를 부여해서 이런 어떤 대중적인 재미를 준 작품으로 그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그 계몽적인 거예요. 계몽적인 거. 뭐 이야기거리 단순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착하게 사는데 원천적으로 악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화목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슬랩스틱 코미디 같은 요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친구를 몰라보고 막 서로 이제 때리는데 이게 뭔가 뭐 액션 영화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그냥 코미디적인 것들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무성 영화이긴 하지만 초기 영화는 좀 벗어났다는 게 롱숏, 그다음에 풀숏,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업도 들어가고 또 미디엄숏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이제 쇼트가를 다양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도록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안정화 감독의 흔히 거론됩니다만 청춘 십자로하고는 전혀 또 달라요.
거기 나오는 요냥이라든가 이런 그 액션 다소 보입니다만은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청춘 십자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상당히 리얼리티가 강한 작품이라고 본다라면은 다행히 영화는 그 희극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법에서는 오히려 좀 더 다채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 영화는 그 영화 기술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전제한다라면은 애니메이션적인 효과, 예. 그림 효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것도 아주 코믹스럽게 나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작품이 그 어떤 귀중한 영상임에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무성 영화의 스타일의 역사를 조선 영화의 흐름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김정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춘의 십자로 같은 경우는 1934년작이고 무성 영화의 언어라든지 문법 같은 것들이 거의 완성된 시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작품은 저희가 지금 연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1930년 전후라고 봤을 때 뭔가 좀 무성 영화의 그런 문법 같은 것들이 좀 초기 영화와 완성된 무성 영화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그 감상법이 있다라면은요,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옛사랑이라든가 청춘의 십자로든가 그 이후에 뭐 미몽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정석적인 드라마들이에요. 그야말로 국영화죠. 근데 이 영화는 교훈적인 빛깔을 띠면서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필름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다채로운 그런 형식의 영화라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끌만합니다. 그 다채로운 형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뭔가 코미디 장르부터 무성 영화의 기법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갑이 자, 싸움을 하다가 지갑이 지갑.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복돌이 이제 지갑을 열어보고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중이나 자, 예. 이중 노출 장면도 재밌어요. 재밌죠. 이중 노출을 통해서 이 돈을 그냥 집에 가져가면 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돌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지나간 장면 한 번 더 보시죠. 예. 예. 모처럼 마을 사람이 나와요. 아, 주인공 외에. 예. 맞으면 숨통 틔워주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는 두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연극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느냐면 생동감을 보여줘요. 그 어떤 그 사실성의 입김을 불어넣는 거죠. 앞쪽에 보여줬던 건 다 자연 풍경들 아닙니까? 살벌한 눈이 쌓이고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이 느껴질 정도죠. 무성 영화지만은 그런 그 살벌한 풍경 속에서 정말 하얀 전통적인 한국 의상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씩 걸어 다니는 것. 이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네.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선생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제 카메라의 저 멀리 원경에 이렇게 그 현지에 있는 그럼요. 어떤 사람들이 원경, 근경. 잡히는 장면들이 이제 잘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그 극형식을 띈 영화이긴 하지만 당시의 배경이 그대로 담기다 보니까 서울에 경성에 있었던 실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풍경 속에 같이 담기고 있습니다. 극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기록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이제 그 우편소 장면이 나오는데 그 우편소에는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 유리에 반사된 제작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어떤 영화의 디제이스의 외적인 요소들이긴 하지만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게 튀죠.
오게 튀기도 하죠. 오게 튀기도 하지만 예, 저희 그 지금의 입장에서는 1930년 전후의 제작진의 모습들이 유리에 비친 것이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앞서가 버렸는데 내친 김에 이제 앞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우편국 이야기 예, 적응을 우편소. 하고 예. 그거 자체도 도시 발전사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아,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디로 밝혀졌죠? 우편소가 제가 조선총독부 관보라든지 뭐 이런 당시의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1922년 3월에 설치가 되고 지금 이 영화에 등장한 우편소는 1924년 7월에 신축된 청량 예. 우편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청량리인 거죠. 30대까지도 예. 이제 지속돼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우편소가 1936년 4월부터 예. 경성 청량 우편소라고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영화는 뭐 어쨌든 무조건 1936년 3월 이전의 작품인데 그것보다는 더 그렇죠. 오래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간단한 이야기를 촘촘하게 화면으로 보여주고 화면으로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자막을 빌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경찰서 같은 곳에 지갑을 갖다 주고 그 임자 돈의 주인으로부터 지갑의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례금을 받았다라는 이제 자막의 설명이 있었고 지금 복돌이 이 돈을 가지고 복돌의 이제 포커스 아웃을 통해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일하게 여성이 나오죠. 아, 그러네요. 아내 역 나오죠. 아내인가요? 아내가 아내로 기뻐하겠다라고 봐야겠죠. 생각을 지가 해야 돈도 될 것 같아요. 생기고 얼마나 기쁠까. 예? 음. 그 장면인데 나는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았다고. 기대가 좀 많이 했는데 보니까 딱 한 카트로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롤짜리 짧은 필름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것들 그러니까 뭐 이 복돌의 가족이라든지 이왕이면 좀 활용했으면 좋았는데. 예,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아까 자막에서 복돌의 가족들이 다 3일째 굶고 있다라고 해서 이 여배우를 부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또 아이리스 효과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청량 우편소라는 곳에 실제 했던 공간이겠죠. 여기 들어가서 저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환기가 넘쳐서요. 수두룩해요, 고무신이. 그렇죠. 이제 이 복돌이 착한 일을 하고 그럼. 이른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것인데요. 일이 많아지는 거죠. 구두수선을 맡기고 있고 고마워서 인사하기 바쁘고 말이죠. 망치질하기 바쁘고. 예, 그리고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저축하고 하는 장면들을 이제 짧은 편집으로 보여주고 계속해서 아이리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흔히 말합니다만은 소위 아이리스 촬영 기법을 썼다라는 거. 아이리스 기법은 얼핏 생각하면은 고전 영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보죠. 예를 들면 찰리 차플린의 모던 타임즈 같은 거 보면 황금광 시대 다 아이리스 기법을 씁니다. 어떤 그 피사체를 향해 가지고 원형으로 이루면서 원경에서 이제 군경으로 와서 클로즈업 되는 그래서 장면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근데 이런 데서는 뭐냐면 어떤 그 관객으로 하여금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요. 상당히 그 기초적인 방식입니다만은 이런 방식을 바로 글로이 쿠테는 가난이 없다를 통해서 그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일단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식민지 조선에서 만들어진 무성 영화에서 서구의 무성 영화의 어떤 언어라든지 기법 같은 것들을 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저축 통장 같은 것들 보고 이제 저축이 많이 돼서 기쁜다는 그런 설명을 하는 화면이 등장을 했고요. 다시 친구 송효환을 만났습니다. 다시 아침이 밝았고 두 사람은 각자의 일을 하러 출발을 하는 모습이 롱쇼트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
그 화면도 말이죠. 예. 이웃집 화면 집이 두 채 있으면서 굉장히 그 헌팅에도 신경 쓰죠. 양쪽 맞습니다. 소나무인가요? 예. 양쪽에 그 가지런히 마주. 저기 나무도- 나무가 없으면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숨통이죠. 예. 집이 두 채가 붙어 있고 예. 그 앞에 상중하 예. 중간 가운데 있고. 중간에 양쪽에. 나무가 큰 예. 아름드리 나무가 예. 두 개 있고 그 예. 앞에 이제 논이 있습니다. 예. 되게- 이게 저희 구도상으로 볼 때 그 회화적인 그 구도, 그러네요. 그 미장센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예. 이런 아주 관심 끌만한 화면입니다. 예. 이 두 인물이 네. 가까이 사는 두 이웃이 네. 두 이웃을 잘 설명하는 그런 로케이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집과 눈이 쌓인 밭이 갖고 있는 수평적인 공간에다가 나무가 쏟는 그런 수직적인 공간 예,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보여주는데 예. 그쪽에 두 사람이 예. 예. 만일 여기 사람이 없다면 이건 죽은 공간이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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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인물이 사는 공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신고친 사람 이것도 재미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 눈여겨보세요. 자, 장사 잘 되네. 바빠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장사가 아주 잘 되죠. 예. 여기서 우리 그 80년대 MBC에 웃으면 보기 와요 연상시키는 거야. 서영춘 배삼룡과 같은. 예. 그러네요. 예, 그런 터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예. 슬랩스틱 코미디적인 요소들을. 코미디, 악극적인 잘- 요소.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개그 같은 거죠. 예. 이리로 갈까 저리로 약간 갈까. 과장되지만은 예, 약간 과장된. 많이 네. 과장된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그런 속도감 없이 한 장면으로 보일 수가 없잖아요. 돈이 잘 벌린다는 거예요. 음. 손님이 많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 더 재밌는 어디로 가야 장면, 될지 신나게 꿰매는 겁니다. 네. 지금. 더 재미있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기료라고 네. 부르는 이 자막 화면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기료가의 어원이 신기리오, 그러니까 신을 깊겠냐고 깊게.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재밌는 건 말이죠. 신기로 장수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 실제로 꿰매면서 저런 거구나. 또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은요, 이 시대에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소위 시대적인 거울이다. 영화를 이야기할 때 한 시대상을 반영시키는 거울이다. 이런 아주 그 진부한 표현이 돼버렸습니다만은 그런 영화의 본보기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앞서 전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영화에는 상당히 교훈적인 요소도 강하다라는 것. 그리고 풍속사적인 그런 의미도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신기료라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을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이런 이 일제강점기 영상 중에서 처음 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이렇게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은. 극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기록적 가치가 있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속사라든지 민속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더 연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신교료라는 그 개념을 정리해주고 어떤 것이었나라는 것을 풍속사적인 관점에서 관찰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감상 포인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단순한 슬랩스틱이요 코미디가 아니라는 거 일깨워주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 장르를 취한 어떤 대중들을 위한 영화이지만 신기료 같은 이런 기록적인 가치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바빠진 장면이 나오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제 해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해가 쨍쨍해도 일이 많아진 거죠. 왜냐하면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을 했으니까. 수선해야 될 구두가 너무 많습니다. 앞에는
소위 로드쇼적인 요소죠. 예. 길에서만 일어나는. 근데 여기서는 정착이 되니까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좋은 일을 하니까 일거리가 모인다라는 것이고, 다행히 거기에서 신기루 장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보여줘요. 둥지말 맺고 갔다라면 뭔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화면이 상당히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더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막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네. 예. 이것도 이제 되게 희극적인 궁금하잖아요. 요소인데, 예. 굉장한 기술작은 예, 아이들이 달라붙어서 아이들. 아이고 여기 이규설이가 등장이 되는데. 예,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이규설이 뭐 카메오 촬영, 예, 카메오라고 하죠. 카메오 연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규설 감독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규설 감독은 사실은 1926년 아리랑보다 바로 앞서서 만들어진 농중조라는 작품에서 배우로 등장을 했고, 또 사실은 일본인 감독이 연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감독이라고 또 추정도 해볼 수 있고요. 아리랑처럼. 그리고 아리랑에서도 출연을 했는데, 그 나홍규가 연기한 영진 역의 아버지를 맡았었죠. 이규설 배우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카메오의 영역을 벗어난 출연이에요. 예. 출연 뭐냐면 거기에서 이거 비크로적으로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 아이들 틈에 끼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선 배우 경력이 있었던 이규설이가 하고 싶었겠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규설이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었다는 거, 정면으로. 그게 소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규설에 대해서 얼굴이 저렇게 정난하게 나온 경우 별로 없습니다. 사진은 있지만 영화 속에서 농중조에 나왔지만 분장한 얼굴이고, 그건 달라요, 조금. 근데 이거는 제대로 나온 얼굴이죠. 아니 그 북한에서 나와 있는 자료 하는 거 본 것 같은데, 그 북한 나홍규 언급한 그런 무렵에 잠깐 그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이렇게 선명치가 기존의 않습니다. 사진 자료들은 뭐 일부 존재를 했지만, 이렇게 영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영화의 또 대단한 가치인 것 같고요. 그렇게 자료라는 게 구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니죠. 이거는 역사를 찾아낸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나홍규, 아리랑의 나홍규가 뭐 물론 아리랑의 필름도 없지만, 또 나홍규가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필름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한데, 이런 나홍규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영화인의 모습을 이런 영상 속에서 찾았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홍규가 보이는 영상을 더 찾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1926년에 만들어진 아리랑뿐만 아니라 이런 무성 영화들을 우리가 더 발굴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뭐 영화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극적인 요소라든지 장르적인 요소를 보겠지만, 역사학자들은 뭐 저기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어떤 담배인지, 또 어떤 성냥인지, 뭐 어떻게 담배를 피는지, 또 구두를 어떻게 수선하는지, 또 지금 이런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이 다 기록. 이 곰방대가 아니고 서양식 담배 기견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한가롭게 평화스럽게 보이잖아요. 담배 기견과 어떤 행복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기에서 보십시오. 자동차 대합소라고 돼 있잖아요. 자동차 대합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대합소. 그러면 시대의 변화 아닙니까? 한쪽에는 자전거고 한쪽에는 자동차고. 근데 이것은 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 풍경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도시 발달사, 발전사에서 건축이 갖고 있는 양태. 근데 지금 사무실 또는 뭐
자전거 대합식 정도라면은 굉장한 규모라고 여기겠지만은 저렇게 소박해요. 네. 예. 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나는 이 사진만 가지고 논문이 한 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제강점기 서울 경성이의 어떤 이런 자동차 대합소 그리고 자전차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도시의 풍경이라든지 또 어떤 상업적인 부분 같은 것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경으로 자동차와 자전차라는 그 가게를 배경으로 이 나무찜을 파는 우리 주인공 짐꾼이 이렇게 이 땔감을 팔았고요. 요 땔감을 팔고 나서 이제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지게 되죠. 자, 이 복돌이라는 주인공은 저축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도 굉장히 그 신경 썼어요. 직진해서 걸어오는 사람과 옆에서 논두렁을 거쳐서 오는 눈길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영화는 겨울철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이동 촬영처럼 보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동 촬영. 아이리스가 사용됐고 아이리스하고 예. 청량 우편소를 좀 좀 기다리게. 더 멀리서 잡고 있습니다. 두 인물을 프레이밍해서 우편소는 반듯하네요, 건물이. 예. 뭐 오래되지 않은 건물처럼 보입니다. 아까 애니메이션은 제대로 움직이는 동작까지 나와요. 맞습니다. 해님이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모양도 등장을 했고요. 그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았다라는 자막이 등장을 하고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자막이죠. 네, 영화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향해서 남도 달려가고 도와주었겠다. 네. 아주 정말. 이제 서로 열심히 일하는 게 됐습니다. 서로 열심히 일하게 됐고 아직도 자고 있나 보다라고 이 복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앞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로 나와 있죠. 촬영 기법 바로 이 대목을요. 예. 이거 뭐라고 표현할 바짓가랑이라고 하나요? 바짓가랑이 사이로 시점 쇼트를 자, 만들었고 이거 보세요. 안각. 예. 이 앵글이 굉장히 범상치 않은 앵글이에요. 예. 자, 뭔가 보세요. 재미있는 효과를 예. 만들기 위해서 세수하는 사람의 시선과 궁금해서 바라보는 여러 재미있는 효과들을 모색한 장면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거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화면이 방향은 안 맞는 거죠. 예, 지금 잘못됐어요. 방향은 저쪽에서 와야 되는데 사람이 쇼트는 좀 잘못 설정을 했습니다. 앵글로 본다라면 기법상으로 이 대목에서 가장 빛나는 앵글이에요. 마지막까지 어떤 슬랩스틱 자, 이 코미디적인 바가지 씌워주고 요소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코미디 정석이 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그리고 종자가 나오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예, 선생님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간단한 좀 인상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상당히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속에 아직까지 볼 수 없었던 무성영화 시대의 한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히 눈에 돋보이는 것이 촬영 기법, 아이리스를 통한 그리고 이 시절에 놀랍게도 애니메이션적인 기초적인 겁니다만은
그게 발전된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나마 활용했다라는 것. 그런 면면들이 요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화 역사 교과서에서만 보였던 저희 아리랑이라든가 그 전후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영화, 불망곡이라든가 이런 데 보여줬던 이규설의 실제 모습이 정나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형적인 고전 영화의 형식을 취한 작품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발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박순봉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박순봉이는 단역 배우. 그것도 못생긴 단역 배우고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조연이었죠. 그런 고작인 연기자가 당당한 젊은 시절의 주연으로 나타났다라는 것. 이것은 대단한 성과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박순봉이라는 배우가 윤봉춘 감독의 1938년 작품 네. 도생록에 네. 출연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뭐 어떤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확인된 것만 48년도 이후에 62년도 인간 만세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유관순이라든가 처녀벌입니다. 처녀벌. 우리에게 익히 알고 있는 처녀벌입니다. 그러니까 박순봉이라는 배우는 1913년 태생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벌은 이제 중학교 정도밖에 안 다닌 걸로. 그것도 중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년에는 영우의 소속이었어요. 영우의 소속이라는 것은 영화계에서 은퇴한 이후에 말하자면 정부에서 좀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우 회원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전창군 이후에 최금동, 무슨 이창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우의 회원이었죠. 뭐 복혜숙 여사까지 포함합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좀 말석에 끼는 걸로 인식됐던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그런 배우의 인식이 바로 이 영화 한 편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전환점에 이른 작품이다. 이렇게 요약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박순봉이라는 배우가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50년대부터도 이제 뭐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계속 활동하던 배우였는데 그런 배우로서 뭔가 주목할 만한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이 영상에서 초기 영상에서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박순봉이라는 제가 배우를 알기로는 우리 앞서간 세대에서도 박순봉이라는 배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안 했어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런 그 구전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도 없고요. 저는 이분이 영화들은 꽤 몇 편 봤습니다만은 아까 거론했던 그런 영화들이었습니다만은 다 단역이나 조연급이에요. 조연급. 조연급도 뭐 그렇게 큰 조연이 아닙니다만은. 네, 그런 것이 이제 도생록은 지금 뭐 필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할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확연하게 주연급으로 몇 년을 거슬러 가지고 이 영화가 찾아냈다는 점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박순봉이라는 개인으로 보더라도 이 영화가 발굴됨으로 해서 재평가받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여기에 교훈이 있다라면은 섣불리 한 연기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필름이 없다라면 박순봉이라는 사람은 기억 속에서 아마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이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작품이 무성 영화의 기법 같은 것들을 눈여겨 볼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들도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이제 그런 도쿠나가 구마이치로라는 일본인 흥행사가 하고 있는 도쿠나가 프로덕션이죠. 덕영 프로덕션의 당국이 국책 교육 영화를 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서로 좀 이렇게 자본도 되고 혹은 또 조선총독부 당국이 일본인 흥행사가 하고 있는 프로덕션에다가 국책 교육 영화를 만들도록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 영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화 영화이긴 하지만 당시에 조선인 관객들, 대중들을 위해서 코미디 영화적인 요소들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이 영화가 상당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완전한 개몽 영화만도 아니에요. 그 주조의 기본 스타일은 극영화입니다. 엄연한 의미에서 극영화죠. 예, 그렇죠. 그 스타일 형식미도 그렇고 기법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국본 자체도 그렇게 나와 있으면서도 초창기 그 조선 총독부라든가 그 시대에 그 정책을 상당히 감안해 가지고 이런 그 계몽적인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호라가 주연으로 나왔던 윤백란 감독의 오라의 맹세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소위 스크린을 활용한 계몽 영화들을 제작했다라는 맞습니다. 점에서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영화도 거기에 따른 단편 영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편 영화라는 건 뭐냐면은 극장 전용이면서 또 한 가지는 무슨 공회당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데서도 볼 수 있는. 예. 따라서 거기에는 프로그램이 한 편으로 끝나질 않죠. 몇 편 따라 나갑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거리라고 봅니다. 예.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이제 조선총독부가 만든 문화영화 온돌이라는 작품도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온돌도 사실은 문화영화이고 문화영화는 극영화적인 요소를 띈 문화영화도 있고 또 기록영화적인 요소를 띈 영화도 있고 좀 다양한 양식들이 혼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국책 교육 영화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극장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했고 또 온돌 같은 문화 영화들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조선에 왔을 때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순회 영사라고 하죠. 농촌, 농산어촌에 극장이 없는 곳에는 또 영사기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되는 그런 상업적인 극영화의 형식과는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같은 경우는 또 문화영화이지만 극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당시의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의 그 오프닝 크레디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화는 도쿠나가 구마이치로라는 일본인 흥행사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규설이라는 조선 영화인이 감독을 하고 카메오 출연도 하고 있고 최초의 조선의 극영화라고 하는 월화의 맹세를 촬영한 오타 히토시라는 사람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것을 크레디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 초창기 무성영화계의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저 영상자료원의 직원들은 좀 추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1927년에 이 인력들이 같이 만든 불망곡이라든지 홍련비련 같은 작품들이 1927년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1920년대 적어도 후반의 작품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DB라든지 그리고 당시의 기록 같은 것들을 봤을 때 극영화 중심으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극영화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1927년에 불망곡이라든지 홍련비련이라든지 그리고 영상자료원이 보존하고 있는 1928년도 작품인 순정은 신과 같다 같은 작품들이 사실은 이 인력들이 다 같이 만들었던 작품이라서 이 지금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라는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연도를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이제 빠르면 사실은 어쩌면 1927년, 28년 요때의 작품일 수도 있고 또 도쿠나가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 중반까지도 문화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했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이후의 작품으로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어떤 정확한 연도는 좀 더 연구해서 또 자료를 뒤지다 보면 또 결국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나운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규설이라는 감독이자 배우가 이 영화에 출연하고 또 연출을 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설은 아리랑에 앞서서 농중조를 감독을 했죠. 그게 복혜수가 그게 데뷔한 작품이다마는 농중조 이후에 불망고 이런 일련의 작품 신정은 이제 신과 같아 1928년도 작품입니다. 이규설은 이제 연기력도 갖춘 배우지만은 연출가로서도 그 영화 초창기에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시기에 감독이면서 연기를 같이 한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나운규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나운규는 농중조와도 관계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조연으로 나왔고 또 일부 그 회고나 기록에 따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감독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마된 것이 다음해인 1926년도에 바로 나운규로 하여금 직접 메가폰을 잡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운규의 아리랑에서 이규설이가 그 아버지 역으로 나왔죠. 아버지 역으로 나왔다는 것은 노역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노역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나운규 자체도 그랬고 임잡는 나라 뺏어도 뭐 노역도 아버지 역을 했고 그랬으니까요. 이런 시기의 그 이규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중요한 가치가 이규설이라는 영화인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1926년 시점에 조선영화계, 그러니까 조선 영화를 만들어진다라는 그 구도는 제국과 식민지, 식민지와 제국의 구도를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대체로 이제 일본인 흥행사가 자본을 대는 방식이었고 조선 영화인들은 조선인 관객들을 위한 영화에서 뭐 연출을 하거나 배우를 하면서 이제 영화에 참가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사실은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이 만든 농중조라는 작품 그리고 아리랑이라는 작품이 스모리 슈이치라는 일본인이 감독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많이 이제 논쟁이 되었지만 사실은 당시의 그 크레디트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지휘인 거죠. 총지휘라고 해서 제작자의 역할이었을 것 같고요. 처음에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등장을 했을 때 그 광고 기사에 스모리 슈이치가 감독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나운규로 정정이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조선인 관객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실질적인 연출을 했던 인물은 아리랑에선 나운규였을 것 같고 또 농중조에서는 이규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영화인들이 당시의 영화의 어떤 가장 최첨단의 근대적인 경험이었을 텐데 이 영화 만들기에 참가하는 어떤 역할을 봤을 때 일본인 자본가가 제작비를 대고 또 어떤 프로듀서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배우라는 어떤 역할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연출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이 식민지에서 만들어진 영화에 참가할 수 있었던 어떤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그런 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촬영자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오타 히토시라고 대전동이죠. 오타 히토시라는 그 촬영 기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오라이 맹세를 찍은 사람인 것만은 이제 분명한데 그분이 실제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오따입니다. 오따. 인물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어디에서 네. 출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어디에서 나온 사진인지. 이 사진은 네. 여러분이 잘 아는 홍영철 씨가 있죠. 아, 예. 예, 홍영철 씨가 네. 저하고 뭐 연락을 자주 해서 부산 영화사 쓸 때도 제가 많이 아, 성도 예, 썼습니다만은 몇 가지 그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딴 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철 컬렉션이 네, 컬렉션에서. 지금 그때 제가 네. 갖지 못했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안중화 감독의 마지막 작품인 견우직녀 촬영 현장에 제가 따라갔어요. 그때 김삼마랑 같이 갔는데 근데 그 사진이 삼성열에서 찍은 사진이죠. 제이도 삼성열입니다. 고향부가 묻혔다는데 그 사진이 바로 홍영철 씨가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죠. 영상자료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영상자료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진이 거기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 그 파일로 하나 받아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오늘은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와 더불어서 온돌을 봤습니다만은 온돌도 대단히 잘 만든 영화예요. 온돌이 보여주고 있는 그 드라마의 운영이라든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을 차마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풍속, 제기 찬다, 줄 넘는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듬이질 같은 것도 보여주죠. 땅을 파가지고 흙을 만들고 기와장을 올리고 상냥식을 갖고 이 과정이 그대로 나와요. 이 작품이 온돌이라는 문화영화는 1941년에 조선총독부의 문석과 영화반에서 제작을 한 작품인데요. 사실은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이런 온돌 문화, 그리고 건축 양식, 그리고 어떤 사계절의 변화, 조선의 풍속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문화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진 문화영화이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뭐 일제가 만든 문화영화라고 이 영상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조선의 풍경들,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어떤 문화, 특히 온돌 문화,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기록적 가치로 발휘되고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고 나서 앞으로 뭐 건축사라든지 또 뭐 민속사라든지 풍속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음악입니다. 김성태 그렇죠. 김성태 작곡. 예. 김성태는 1910년대생으로 오랫동안 예술원 회원으로 재직했죠. 이분이 특징은 낭만적인 음악입니다. 1930년대에 동요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장가입니다. 자장가. 그리고 새야 파랑새야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었는데 이분이 초기의 그 음악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 이제 일본의 영화 잡지 영화순보, 애가준보에 이 온돌이라는 문화 영화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있고요. 이 영화를 소개하는 문장을 좀 보면 조선은 일본 내지보다 많이 추운데 이 겨울을 지낼 목적으로 조선의 농가에는 반드시 있는 온돌이다. 이 내지인 일본인의 가정에도 반드시 필요하게 된 온돌을 통해서 조선의 건축 양식을 소개하겠다라고 해서 이 영화의 기획 의도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야말로 조선적인 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고 또 영화 기술상으로 보더라도
촬영이라든가 연출 기법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나 그래서 놀랄 정도로 이 영화를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국영화 형태로 단편 영화입니다만은 그 만들어진 굴러의 끝에는 가난은 없다, 가난이 없다와 더불어서 이 온도를 나는 이 영상자료원이 발굴해낸 가장 아주 중요한 수확이라고 봅니다. 아주 기쁩니다. 예. 사실은 그동안 영상자료원이 발굴한 조선총독부의 기록영화라든지 문화영화, 뉴스영화들이 발굴이 되었었는데 그 작품들은 사실은 일제의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그 전쟁의 조선인 병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다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일제 당국이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조선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품이 만들어져서 그런 이 1941년 시점에 조선의 문화가 영상 속에 담길 수 있었던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공개된 이후에 앞으로 이제 뭐 일제 시기의 건축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까 그 제기차기 같은 장면도 나왔고 또 김치가 등장을 하고 조선의 건축 양식들, 그러니까 부엌과 안방의 공간 같은 것들의 구조 같은 것들이 잘 소개돼 있고 뭐 무엇보다 이 상냥식 장면부터 해가지고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꼼꼼하게 담겨져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연구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의 끝에는 가난이 없다, 그리고 온돌에 대해서 김종원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 두 영상은 한국영상자료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